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은 혐오의 시대라고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성, 서로 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인데요. 네. 세계화나 지구화가 엄연한 현실이 되다 보니까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고 이주민이라든가 다양한 소수자들이 한 사회에 공존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양한 사회를 지향하는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트렌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이제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실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도 이 다양성이 수용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양성에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범죄학자이다 보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혐오 범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혐오 against something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혐오의 대상이 만약에 그 여성이다. 그러면 여혐 범죄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혐오의 대상이 이제 그 이주민 어떤 특정한 인종 이렇게 되면은 인종 범죄가 사실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혐오 범죄는 굉장히 무차별적, 예컨대 어떤 속성을 지닌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이제 행위들로 귀결이 될 텐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어디서 유래됐느냐와 밀접 연관성이 있을 텐데, 많은 자들이 이제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들 뭐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동양인에 대한 어떤 헤이트 크라임 같은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아틀란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총기 난사 사건이 대표적인 헤이트 크라임의 어떤 범죄 양상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헤이트 크라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중국인이 아시아계이다 보니까 중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이 구분되지 않잖아요. 구분되지 않아서 그들이 볼 때는 모두 다 중국인으로 치부하고 싶고, 그래서 중국인 바이러스 물러가라 이런 식의 혐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또 일부 한국인들은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I'm not Chinese라고 하는 티셔츠를 제작해서 입고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중국인 혐오를 한국인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형태가 되어서 또 이제 비판이 일었고, 한국 내부로 들어와서 보면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정말 더 많이 높아졌고요. 실제로 뭐 부당하게 갑자기 욕설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계약하고 있었는데 새 들어 살 때 재계약 기간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해주고 너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코로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출신의 아이들이 바이러스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제 불링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어쩌면 이게 조금 좋은 변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저는 좀 눈에 보였는데요. 한 가지는 미등록 체류자,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체류하는 기간을 넘겨서 미등록이 되는 경우에 사실 이걸 미등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법이라 부를 것이냐 굉장히 어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라든지 정부 당국은 사실 굉장히 강고하게 불법이라는 말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등록이든 뭐 뭐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걸리면 공동체가 모두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나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알게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미등록이라는 말을 썼어요. 캠페인을 벌이면서 미등록이라도 추방하지 않을 테니, 강제 출국시키지 않으니 검사를 받으시라. 네, 이렇게 기억나네요. 이제 그렇게 호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하나의 조그만 변화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주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제조업도 그렇고 특히 농촌의 농업, 어업, 축산업은 정말 영위되지 않거든요. 한 해에 몇만 명씩 들어오던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가 2020년에는 딱 6천 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주 노동자들에게 우리의 식탁이 매우 의존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 눈에 드러나게 됐고 그런 방식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가시화됐다라는 점. 코로나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것이 드러내주는 어떤 역설적인 약간 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이 틀림이 없을 것 같네요. 네. 노동의 이제 의존도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점점 이제 심화가 되고 있고, 그게 사실은 국내 어떤 일자리 수요와 매우 밀접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내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경쟁적 심리,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물론 뭐 코로나 때 그게 좀 더 심화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인 어떤 적대 행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자리가 경쟁이 되고 내국인들이 노동의 일자리를 잘 찾지 못하는데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반감 혐오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20, 30대의 젊은 인력이 들어오니까 경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설 업체에서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고 그러면 나이가 든 내국인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으로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 건 꼭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미비한 법이나 뭐 제도 뿐이다. 뭐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적대주의나 혐오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입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이고요.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쉽게 입법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혐오 행위를 이제 처벌하는 그런 이제 헤이트 크라임 방지법 같은 것들로다가 일단 폭력 행위를 먼저 제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회를 주는 방식의 차별금지법은 그건 차후에 이제 입법을 하는 어떤 순차적인 노력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헤이트 크라임이라는 걸 제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당장 이제 온라인상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헤이트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은 꼭 뭐 이주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혐, 여혐 현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기사의 아래에 보면 뭐 지지하는 발언보다는 뭐 적대적인 발언이 훨씬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게 과연 수용이나 통합이라는 게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 있는 헤이트 크라임 방지법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입법을 해줘야 해야 되는 것과 하지는 절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 구분을 하게 되면서 예컨대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만약에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만약에 제재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오프라인에서도 그와 같은 뭐 잘못된 콜링, 뭐 사람들을 네이밍하고 이런 행위들을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부터 조금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주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사회의 시선, 그런 것들이 부정적이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주민들이 뭔가 낯설고 우리와 이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이다라고 보는 시선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거가 없다, 이렇게만 또 얘기할 수 없는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지금 외국인들에 의한, 이주민들에 의한 또는 외국인들에 의한 이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국인도 성범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의한, 이주민들에 의한 그런 이제 성범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크게, 특히 여성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문제들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인과관계 추정의 오류,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의 이유로 드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는 사례라고 보면 과거에 수원역에서 있었던 오원춘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원춘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성이 귀가하다가 귀갓길에 이제 아마도 몽고에서 이제 거주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주민에 의해 가지고 뭐 납치, 감금, 살해돼서 여러 번 112에다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때 출동을 하지 못하여 결국 아침에 이제 뭐 수백 토막의 시신으로 발견됐던 사건이 이제 오원춘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뉴스라는 건 뭐 기사라는 건 내국인이 성범죄 강간살인을 하면 뭐 만약에 1000건 정도가 기사가 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이주민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뭐 한 10,000건 정도 기사가 나면 사람들은 과잉 일반화라는 이제 생각을 하죠. 아,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조선족들이 모두 위험하고 뭐 이제 이주민들이 모두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잘못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건에서 3만 건 정도 발생하는데 이런 사건이 전체 이제 범죄 발생이 보통 100만 건 정도가 1년에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00만 건 중에 2만 건 발생하는 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보다는 훨씬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 필요하고 정확한 통계를 알려주고 그리고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이제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형사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선족들의 입국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중국인들이 모두가 범죄일 수도 없고요. 그렇죠. 조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텐데 극히 일부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디어가 이제 확대 재생산, 과잉 보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영화 같은 데서 조선족 혹은 뭐 중국인에 대한 어떤 고정된 스테레오타입으로 그 사람들을 재현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를 전달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그 무차별적인 공포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저는 통계상의 디테일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통계를 그냥 발생의 추이 그리고 몇 건당 몇 건이다라는 거 하는 퍼센트 그리고 전체 외국인 수 대비 범죄 수의 증가 추이 이것만으로는 그런 통계를 섣불리 제시했다가는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과잉 일반화 귀속시켜버리는 어떤 집단을 범죄자의 집단으로 일반화시키는 그런 거에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네. 외국인의 네. 증가추이의 퍼센트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의 그 외국인 범죄 증가 추이의 통계상의 보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매우 디테일하게 뭐 어쨌든. 직업과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통계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추이만 이야기하고 외국인 대비 외국인의 증가폭보다 범죄 증가폭이 높다라든가 이렇게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정확한 실상을 오히려 알기가 어렵지 않나. 정확한 통계를 전달하는 게 그리고 나선 이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실태는 이러저러한데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통계를 함께 보고해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법무부 통계나 경찰청 통계가 갖는 그렇죠. 네. 오류는 뭐냐면 가해자 통계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외국인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굉장히 많은 수가 아마 틀림없이 맞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통계를 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외국인 그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결혼 이주 여성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무슨 폭력 피해 이런 데 대한 통계도 저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이 당하게 되는 범죄의 측면도 조금 더 구조적이고 넓은 틀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구조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노동력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독일의 작가 막스 프리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 우리가 노동력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지만
사실 노동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뭐 꿈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다 스토리가 있고 다 사연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이나 이주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범죄의 측면이 정말 통계도 안 잡힌다라는 건 너무나 문제적인 것이고 또 그 이주 노동자들이 빈번하게 당하는 일이 있어요. 임금 체불이거든요. 네. 늦게 주고 몇 달 밀리고 아 내일 줄게 해서 결국은 몇 천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고 그러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 오버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받으려면 소송하는데 소송해도 네.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어떤 큰 틀의 제도와 정책의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네, 것도 저는 꼭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느낄 때는 보호 장치가 없지는 않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뭐 속인주의만 적용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서도 사실은 국내법으로 정당한 이제 권리 수행을 할 수 있게 적용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시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존재한다라고 네, 보는 게 맞겠죠. 존재는 하죠. 네, 하지만 네. 그 구제 절차는 물론 우리가 내국인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네, 소송을 네, 하고 네, 몇 네, 년의 네, 소송을 네, 끌었는데 결국은 판결이 생각한 대로 안 나오고 아니면 뭐 벌금 조금 나오고 끝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내국인이든 네, 주민이든. 뭐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도움을 시간 많이 받을 수 걸리고 있는 도움을 곳도 받기도 적고, 어렵고. 네. 예, 그건 그런 틀림이 문제들에 없는 것 같아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 2018년 예멘 난민 때 네,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예, 기억이 네, 떠오르는데요. 네, 네. 사실 이제 저는 이 예멘 난민들 약 500여 명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들어온 이유는 흔히 뭐 이제 그때 막 이제 언론에서 막 한국을 타겟팅 해가지고 예멘 난민들이 막 몰려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악의적인 네, 보도들을 네, 네. 했는데요. 네,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예멘에서 이제 전쟁과 내전에 시달린 예멘에서 탈출해서 어딜 가야 할까 하다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곳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이 네, 네, 있었고 네, 네. 제주는 90일 무비자가 되니까 그래서 온 거거든요. 왔는데 한국이 난민을 500명이나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이루어졌었고 일부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난민 혐오를 했어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제주로 오는 난민들에게 그들이 사실 또 대부분 남성이거든요. 그 무슬림 난민 남성들을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나라는 눈으로 본 거죠. 근데 사실 제주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1년을 주고 네. 그 다음에 난민은 사실 500명 중에 딱 2명 인정됐거든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눈에 띄는 정말 그 우려하는 그런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일어났다는 통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 안전이라는 게 난민을 배제하면 여성이 안전해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안전과 난민 남성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난민 전체에 대한 혐오로 퍼지는 그런 프레임들이 네, 네, 만들어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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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네.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폭력 피해, 특히 이제 성범죄가 늘기 때문에 성범죄의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위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범죄의 경우에는 4만 건이 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유형의 범죄가 한 1% 이상 발생하면 이미 체감이 돼요, 불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남자들 위주의 이 이슬람 구성원들을 받아들여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물론 난민 배제와 여성 안전은 인과관계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틀림없이 그 여성의 그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도서 지역이 이제 대도시보다는 훨씬 치안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인식도 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상호작용을 해서 지금 결국에는 난민 수용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태 때, 그러니까 여성의 안전이란 문제와 난민 배제가 연결되는 것을 보고, 또 그 사태가 사실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난민들이 뭐 대단히 많은 범죄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의 난민 신청이 2명밖에 이렇게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한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좀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제주 예멘 사태 같은 경우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방주사 같은 걸 좀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미디어가 난민 혐오를 어느 정도 조장했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사실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 모든 외국인에게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미국이나 서구권, 유럽에서 온 백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피부색이 더 진한 짙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뭔가 좀 꺼린다거나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옆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다면 그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공포의 원인이 과연 그 피부색에 따라서 백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범죄의 통계에 차이가 있다던가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복합적인 문제가 다 얽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범죄 통계는 일단 인종에 의한 범죄 통계를 외국인 범죄 중에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따로 내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제로 뭐 화이트 코케이션 들이 그러면 국내에 그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덜 저지르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 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피부 색깔이 좀 검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더 차별적인 이유는 뭔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온 그 세계에 대한 차별, 결국은 경제 사정이 틀림없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갖는 어려운 계층 또는 어려운 세상에 대한 차별, 이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국내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달책에 불과하고, 지금 범죄 조직의 이제 우두머리는 사실 외국에 이제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조직들이 검거되는 어떤 국가적 배경, 이런 걸 사실 훨씬 더 두려워하죠. 또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 어디를 통해서 국내로 반입되느냐를 보면 또 비슷한 어떤 문화적 백그라운드, 어떤 국가적인 백그라운드를 갖다 보니까 그래서 경계심을 더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인구 통계에서도 인종 분류의 통계를 안 하거든요. 그걸 이제 넣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오히려 인종 표지를 넣었을 때 그거 자체가 또 차별을 낳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종별 범죄 통계 같은 게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이나 마약이나 이런 범죄들은 정말 인터내셔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중국의 IP 주소가 있다고 해서 그게 중국인이 하는 것일 수도 없는 거고, 한국인들과 그 대목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정말 그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잘 밝혀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부당하게 어떤 뭐 백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차별의 시선, 잠재적인 범죄자의 시선, 이런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떤 자본을 뭐 어떻게 보면 갈취하기 위한 그런 그 어떤 시도들이 가까운 곳에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가까운 곳이 유달리 뭐 어떤 그 백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경계심을 갖는 거,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는 거,
그런 것들은 저는 또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그러니까 하얀 피부, 백인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굉장히 저지멘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지멘탈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걸 완전 또 일반에서 한국 사람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차별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면들이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인종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종과 그 나라의 경제적인 정도와 그렇죠. 뭐 이런 게 다 섞여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한국의 어떤 포용 능력의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과연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뭐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서 이제 문화가 유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문화라는 건 소위 한류라는 타이틀을 달고 전 세계로 이제 뻗어 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 외국의 이제 낯선 문화들은 계속 배타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어떤 또 뭐 외국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은 서로 상호 뭐 교류적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뭐 예컨대 지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너무 차별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려진다면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틀림없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극복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양한 그 주제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뭐 여론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한 사회가 되는 어떤 뭐 정말 열강들 속에서 이제 명맥을 유지해 온 그런 순기능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수많은 전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동질성을 정말 고수하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가 됐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심지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동질성에 대하여 무조건 개방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 아마도 어떤 사회적인 그 여론 또는 뭐 공론화의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성숙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는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게 이게 말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일반화가 돼야 그래야 이주민들에게도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그런 어떤 특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만 내국인들을 위해서만 그런 이제 배타적인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궤도적으로만 계속 호소를 하는 게 사실은 설득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제도가 따라가면서 지금 이 다양성의 어떤 수용 이런 과정이 이제 도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다양성 지금 주제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이게 뭐 북한하고 나눠져 있고 사실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동질성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어떤 수단으로서 보존되어 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데 동감을 하고요. 근데 그런데 또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 한국인들이 한반도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이 뭐 많지만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가 에스닉 한국인이라고 800만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한국과는 굉장히 또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를 한국인이라고 봤을 때 한국의 다양성이라는 문제는 또 정말 넓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한류로서 이제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됐잖아요. 저는 이제 이것도
한국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굉장히 보편적인 것에 가닿는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랬을 때 한국이 다른 낯선 사람들한테 얼마나 열려 있는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태도들도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세계인들이. 다 알게 될 네, 테고, 네, 네.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상호 교류되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다양성 시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을 할 거냐가 매우 중대한 이제 목표가 되는데 뭐 해안이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공존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나한테 정말 좋은 방향의 어떤 결과를 갖다 준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심어주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차별을 당했다든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든가 우리 막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미등록 체류하다가 그래도 구제됐다 그러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근데 입장을 바꾸어서 그 마음을 한국에 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국에 와 있는 뭐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네.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에 놓여서 소수자라고 불리는 이런 네.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연을 한국인들이 혹은 뭐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경청해 주는 것, 네, 네. 경청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다. 굳이 동기부여를 할 정도의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우리가 출생률이 0.8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한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사실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와는 좀 달랐던 사람, 그리고는 뭐 이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사실은 대한민국 운영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생존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거다라는 절박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동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출생제도 현저히 뜯어 고쳐야 되고, 일부 뭐 이주민의 피가 섞이거나 이주민의 자녀라도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출생제도뿐만 아니라 저는 헤이트 크라임과 연관된 혐오 범죄 방지법,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뭐 계도적인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범죄학자로서 지금 이 문제는 별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적대주의나 혐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대담하면서 배운 바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인종주의라든가 뭐 이주민과의 어떤 공존이나 이런 주제를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그걸 또 너무 우리의 선의라든가 선량함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의존하는 논의는 굉장히 말은 아름답지만 빈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이제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맞아요. 닿아 있다라는 실감을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